전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닦고 거실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저녁엔 누군가의 잠자리에 맞춰 조명을 끄는 사람. 그게 제 30년이었어요. 그 집 사모님은 제게 늘 말했죠. 넌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넌 내 가족이야. 그 말이 따뜻하긴 했지만 전 못 믿었어요. 왜냐면 그 집엔 진짜 딸이 있었거든요. 화장품, 옷, 남편, 자식, 상속까지 다 가진. 그런데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열렸을 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면 전 재산의 상속자가 저였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금자 씨. 사모님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제 손엔 고무장갑을 낀 채 벗어놓은 고무장갑 한 짝이 들려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사모님 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가 눈물을 삼킨 건 그게 슬퍼서만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렀던 사람의 진짜 이름도 어쩌면 저는 끝까지 몰랐던 걸지도 몰라요. 이금자 씨. 그 집 외동딸 지수 씨가 저를 불렀을 때 그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금자 씨도 갈 때 가셔야죠. 가슴 한가운데가 확 찢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난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가정부니까. 1989년 겨울. 26살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정말이지 한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상황 때문이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린 남동생 치료비를 대느라 학교도 포기했고 서울에 올라와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다 누구 소개로 가정부 일자리 하나 얻은 게 바로 이 집이었죠. 그때 사모님은 마당까지 나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금자 씨죠? 내가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도망만 안 가면 난 괜찮아요. 도망만 안 가면 괜찮다던 그 말이 그땐 솔직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집 돈은 많지만 마음 붙일 데 없는 집이라는 거. 지수 씨는 그때 12살이었고 매일 피아노 학원에 발레, 영어, 미술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아갔어요. 그리고 전 그 아이가 흘린 것들을 닦으며 살았죠. 금자 아줌마. 내가 싫어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그래? 근데 왜 나 볼 때마다 미안한 얼굴 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아이 눈엔 제가 미안해 보였나 봐요. 사모님은 한 번도 절 하녀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식사 자리에 저도 앉으라고 했고 한겨울엔 제 방에 전기장판을 먼저 챙기셨죠. 금자 씨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 말 처음엔 그냥 좋게 말하는 방식이라 여겼는데 30년이 지나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금 전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상주인 지수 씨 옆에서 절 받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겐 가족처럼, 누군가에겐 여전히 가정부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그날 오후 사모님의 유언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고인고 정혜숙님의 자필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금자 씨.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본 재산의 1차 상속인은 이금자 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물론 사돈들, 변호인, 심지어 장례식장 직원까지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충격, 분노, 어이없음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전 그 자리에 서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모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 재산이 가정부였던 저에게 남겨진 이유. 그 안에 숨어있는 30년의 진심과 그 집안에 감춰진 진실이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지수 씨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니라 저 사람 금자 아줌마 이름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 숨소리조차 멎었어요.
고개를 숙인 변호인이 다시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죠. 본인은 이금자에게 전 재산을 위탁합니다. 이유는 생전에 가장 큰 믿음과 돌봄을 준 사람이며 내 삶의 전부를 함께한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자발적 의사로 작성된 바입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쭉 흘렀고요. 이건 무슨 일이지? 왜 하필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요. 지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정부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파서 판단이 흐려졌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벌써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돈 어르신은 기침을 하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금자씨 혹시 뭐 사모님 약이라도 잘못 드린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이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저 몰랐어요. 이런 내용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전 그냥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 씨가 다가와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냥 뭐요? 30년 동안 엄마 옆에 붙어서 가머니설이라도 한 거예요. 지수 씨 아줌마. 진짜 엄마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 방명록 뒤편 조용한 방에 앉아 저는 홀로 사모님이 남긴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안엔 손수건, 브로치,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작은 흰색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자씨 이거 듣고 있다면 난 이미 그 세상 사람이겠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딸은 내 진짜 속마음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금자씨 당신은 알고 있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벌써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날 돌봤어요.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전부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녹음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짧았지만 그 한마디, 그 믿는다는 말 한 줄이 제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왜요? 사모님 왜 전부를 저에게 넘긴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상속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요. 사모님이 정말로 숨기고 떠난 게 뭔지, 이 집안에 쌓인 시간들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 이젠 제가 찾아야겠다고요. 법대로 할 거예요. 엄마 유언장 무효화 신청하겠습니다. 지수 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법률 대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니면 금자 아줌마가 써준 거 아닐까요?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인의 자필 유언장은 3개월 전 손수 작성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의료진 소견상 당시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고요. 지수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다시 보죠. 그 말은 저에게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금자씨 괜찮아요. 그날 밤 유언장 열람을 마친 후 그 집 변호사가 저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30년 계셨죠. 그 정도면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뇨.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오래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제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사모님 유품 중 하나였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가느다란 펜으로 적힌 글씨. 1992, 3, 7. 지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죠. 그날의 일기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친딸이라 하기엔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딸이라 하기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금자 씨는 그걸 모르겠지. 아이가 자라며 점점 달라질수록 나는 속으로만 자책한다. 그날 이후 저는 일기장을 밤새 읽었습니다. 거기엔 사모님의 상냥하고 단정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 아이를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엔 불쌍하단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두렵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 죄인처럼 산다. 그 모든 문장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사모님의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한밤중에 저는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은 터질 듯했고 눈앞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벽난로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젊은 시절의 모습. 그 옆엔 갓난아기 하나를 안고 계셨죠. 근데요. 그 아기 얼굴 지수 씨랑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처음 저를 집으로 들이던 날, 도망만 안 가면 괜찮다고 하셨던 그 말. 그리고 종종 혼잣말처럼 뱉던 말. 피보다 더 피 같은 게 세상엔 있다니까. 그게 지금 와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사모님,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한테 모든 걸 남긴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그 집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맡겨진 상속의 진짜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기장 문장을 한 글자씩 베껴 적다시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딸이라 하기엔 죄인처럼 산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모님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오셨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그 집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실 땐 절대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곳. 지금은 열쇠도 주인도 없는 문이었죠. 책장 한쪽엔 가죽 바인더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1980년대 의료기록, 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산부인과 수첩들. 바인더 하나를 꺼내 펼쳐보자 사모님 이름으로 된 입퇴원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12 28XX 산부인과 환자명 정혜숙 진단 유산 후 고열 2번 사유 감염성 자궁 내막염 동반자 없음 그 순간 등에 한기가 훅 끼쳤습니다. 1980년 12월 그게 지수 씨의 출생연도였거든요. 근데 출산이 아니라 유산으로 기록돼 있다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는 사모님이 낳은 아이가 아닌 건가? 더듬더듬 다른 바인더를 넘기다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 사모님이 어느 산골 같은 배경에서 아기 하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사진 속 아기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지수 씨보다 훨씬 더 작고 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동자. 제가 예전에 잠깐 일했던 한 보육원에서 본 어떤 아이와 너무 똑같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그 아이 입양된 거 아니었어? 전 보육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자원봉사를 나갔던 인연으로 몇 번 뵌 적 있던 분이셨죠. 혹시 81년도 겨울쯤에 신생아 한 명 갑자기 사라진 기록 같은 거 없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원장님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이금자 씨 그 얘기 왜 지금 물으세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세요? 확신은 못하지만 누군가 개인 입양한 기록이 있긴 했어요. 신고는 정식으로 안 됐고요. 아이를 데려간 분은 젊고 아주 단정한 여자분이었어요. 그 순간 사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정하고 조용한 눈빛. 그 뺨에 살짝 잡힌 보조개까지. 사모님이 그 아이를 지수를 입양해 온 건 아닐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당시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으니까.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족보 책자를 꺼냈습니다. 그 집안 족보 지수 씨의 이름은 10살이 되던 해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보다 이전엔 공란이었습니다.
이 집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딸이 된 거였어. 그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인 집 딸로 알았던 그 아이,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존재가 실은 사모님도 끝까지 떨쳐내지 못한 죄책감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사모님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넌 내 가족이야. 그 말의 마지막 줄이 이제서야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넌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야. 숨을 들이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뜻, 이젠 저라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이 집안에 남은 모든 거짓과 가식, 이제 제가 끝을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법원에 신청 넣었습니다. 상속 무효 소송 정식으로요. 지수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도 알아야죠. 이건 불공정한 상속이에요. 딸도 아닌 사람이 전 재산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금자 씨, 사모님께서 남긴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요? 사모님 댁 안방 벽장 뒤편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유산 분배 외로 별도 보관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집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방의 모든 구석구석을 닦았지만 벽장 안쪽에 금고가 있었단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안쪽에서 작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쇠를 꽂고 딸까. 뚜껑을 여는 순간 전 숨을 멈췄습니다. 현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오직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털실로 묶인 노란 편지지 한 장. 그 위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자 씨에게. 만약 이 봉투를 열게 된다면 나는 이미 떠난 뒤겠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 속 내용을 읽는 동안 눈물이 맺혀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나는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죄책감 속에서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수, 그 아이는 나의 피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딸로 품기로 평생 마음속으로만 맹세했죠. 처음에 그 애를 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반대했고 집안 어른들도 나를 등졌죠.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봐준 게 금자 씨였어요. 당신은 나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내어주면서도 한 번도 묻지 않았죠. 그 애 왜 그렇게 말랐냐고, 왜 그리 눈빛이 혼자 살려는 아이냐고. 그 부분을 읽다 말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사모님,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금자 씨. 나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될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품은 만큼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못 품었으니까요. 어쩌면 금자 씨를 더 엄마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걸 넘어서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30년 전 지수가 제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줌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의 투정이라 넘겼었죠. 근데 그게 그 아이 마음속에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이 집에 남은 건 진실뿐이길 바랍니다. 부디 지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애도 상처를 안고 산 아이니까요. 정혜숙 올린 편지를 덮고 금고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전 재산을 남긴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라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지수 씨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님의 일기장과 편지를 한데 묶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겨두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걸 지수 씨에게 직접 꺼내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갖고도 외로웠고 나는 모든 걸 주고도 늘 그림자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긋난 마음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볼 날이 오겠죠.
그게 이 집의 진짜 상속이니까요. 상속은 무효입니다. 친딸인 저를 제쳐두고 가정부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건 정상이 아니죠. 지수 씨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례식 직후 언론에 퍼진 가정부 상속 소문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고 지수 씨는 그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라 포장했죠. 그런데요, 정작 저는 그 명예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그 집안 화장실 곰팡이부터 사모님의 병원 침대 시트까지 제 손으로 닦아온 사람이었지만 법 앞에선 그냥 외부인이더라고요. 금자씨.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이 며칠 뒤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분을 만나보시겠어요? 사모님과 오랫동안 얽혀있던 분인데 지수 양의 출생과 관련된 증언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 개인 사무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이금자 씨.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전에 사모님과 함께 이 집 서류 정리하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저에게 보관해달라 하신 문건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 진실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하라 하셨어요. 그 봉투 안엔 A사 2장짜리 문건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정정 요청 초안 신청인 정혜숙 정정 사유 출생신고 당시 친생자가 아님에도 본인 출산으로 허위 신고하였기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 사모님은 깊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아이를 거두면서 딸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분도 당시엔 허위 신고에 동의했었지요. 문서 하단엔 사모님과 고인 남편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까지 선명하게. 하지만 이후 사모님은 정정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지수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끝내 실행하지는 못하셨고요. 그럼 지금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지수 양이 상속을 주장할 경우 법적 친자관계 부존재로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 집의 진짜 딸이 아니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몰랐기에 더 치열하게 이 집 딸답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사모님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상처를 안고 산 아이예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이 문서와 함께 남겨진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믿으셨군요. 이걸 저한테 맡기신 이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정부가 아닌 제 이름으로 그 집의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이 집의 진실 이제 제가 꺼내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남기신 마지막 일이라면요. 지수씨,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3일 만에 마주한 얼굴. 지수는 여전히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에 딱 떨어지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예전엔 없던 날카로운 방어심이 서려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죠. 이건 변호사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한 카페 구석 둘 사이에 놓인 건 차가 식어가는 커피 한 잔뿐이었어요. 이거 사모님이 남긴 편지입니다. 지수는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그나마 좋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숨을 고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엔 사모님의 편지 한 통과 출생신고 정정 문서 사본이 담겨 있었죠. 이게 당신이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딸이라는 증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지수는 봉투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로 뭘 얻고 싶은 건데요? 아무것도요. 그럼 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지수가 봉투를 확 낚아채더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장 중간쯤
눈썹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지수는 내 피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딸로 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려 했어요. 지수는 그 문장을 보고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내타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난 가짜라는 거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엄마가 날 딸로 낳은 게 아니라 데려온 거잖아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지수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는 좋았겠어요. 내가 몰랐던 진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것도 숨기고 이젠 유산까지 가져가면서 정의로운 척해요. 지수씨. 왜?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나 엄마한테 사랑받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아줌마한테만 웃고 내가 울면 아줌마 먼저 찾고 그 말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뭐가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당신이 울면 방 문 밖에서 듣기만 했고 사모님이 당신을 껴안을 때도 나는 그저 조용히 이불을 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정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젠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편지를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어릴 때 엄마랑 나 사진 한 장도 없어요. 네? 아줌마랑은 그렇게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정작 나랑 단둘이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요. 그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느꼈던 외로움 그것도 결국은 사랑받고 있음에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의 외로움이었겠죠. 지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편지 가져갈게요. 소송은 생각 좀 해보고. 그녀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어른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실이 어쩌면 피보다 상처로 얽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금자 씨. 뭐 고생은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소? 사모님의 사촌 형부라는 분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카며느리, 사돈댁 아주머니,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정 오빠까지. 그래도 법이란 게 있잖아요. 가정부가 전 재산을 다 가져간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해수기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랬겠어요. 그 아줌마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게지. 그들은 순식간에 사모님의 안방 거실을 둘러싸고 앉아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조정 들어가게. 금자씨 이거 동의만 해요. 전체 재산의 80%는 가족들이 공동 수탁자로 나누고 뭐라고요. 금자씨도 고생했으니까. 남은 20%는 가져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훅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사모님 식사는 제가 만들었고 약은 제가 챙겼고 마지막 숨도 제가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피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숨이 탁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피니까요. 예? 사모님 돌아가실 때 누가 옆에 있었죠? 수술 받으실 때 보호자 누구였죠? 호스피스 마지막 동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사모님 아프실 때 어디 계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혜숙 언니 괜찮으세요? 그 말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눈만 끔뻑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돈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의 자필 편지. 그리고 그 손으로 작성된 유산 위임 동의서 원본.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모님의 의지입니다. 이 집안의 중심은 당신들 주말마다 모여서 고기 구워 먹던 그 식탁이 아니에요. 사모님 혼자 계시던 침대예요. 그 순간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자고. 그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피를 나눈 가족, 그들도 사모님의 인생 일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 피 대신 마음을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제가 끝까지 붙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유산 원하시면 절반 드릴게요.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모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소송, 이제 그만 멈춰줬으면 합니다.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줌마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요. 사모님이 원하셨던 방향이에요.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긴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모님 사진을 마주 보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조금 왜 저한테 모든 걸 맡기셨는지 알겠어요. 사람이 피보다 어렵다는 거 이젠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 사진 속 사모님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처럼요. 며칠째 연락이 없던 지수 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절반 아니 30%만 주세요. 나머지는 아줌마가 가지고 계세요. 그 문장 끝에는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었어요. 아무런 강조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앉은 말투. 그 순간 전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였죠. 그날 오후 변호사님께 유산분배 조정서를 전달하려는데 그분이 작은 상자를 건네시더군요. 이금자 씨. 이건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신 모르게 저희에게 맡기신 물건이에요. 네. 직접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꼭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 그 상자는 지수 씨 결혼식 때 썼던 진주 목걸이 케이스만큼 작고 단단했어요. 열자마자 안에서 작은 손편지 하나, 그리고 동그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금자 씨, 나중에라도 이게 당신 손에 들어간다면 그땐 내가 정말 떠난 거겠죠. 마당 창고 오른쪽 벽. 오래된 철문 뒤에 있는 서랍을 열어봐요. 혹시 몰라 당신 몰래 준비해둔 게 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창고라니 그곳은 사모님이 평소에 거긴 들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던 곳이었죠. 그땐 그냥 고물짐이 많아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날 밤 손전등을 들고 혼자 마당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녹슨 연장과 오래된 가구, 폐가전으로 가득했지만 지시한 대로 오른쪽 벽 뒤편 철문을 밀자 작은 철제 서랍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를 꽂고 딸깍.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금자에게.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봉투 안에는 현금도 아니고 계좌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쓴 손편지들, 사모님께 드렸던 작은 쪽지들, 그리고 사모님이 저 몰래 적어둔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의 첫 페이지엔 제 이름 석자가 정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사람을 곁에서 30년 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눈물이 와르르 터졌습니다. 그 안엔 제가 사모님 몰래 만든 미역국 레시피, 사모님 좋아하셨던 물수건 향기 이름, 사모님 입원하신 날. 제 속옷까지 챙기며 적어둔 메모 그 모든 게 나를 기억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진심으로 보관돼 있던 거예요. 그중 하나의 쪽지엔 제가 아주 오래전 감기에 걸렸던 날 사모님께 받은 따뜻한 생강차 쪽지도 있었습니다. 금자야, 너도 사람이다. 넌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돌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집에서 가정부로만 살아왔던 30년의 제 삶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진짜 유산은 그 집, 그 돈, 그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남긴 건 누군가가 당신을 온전히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사모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가정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이금자. 내 이름으로 살게요.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도 부끄럽지 않게 지킬게요. 유산 정리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재산의 일부는 지수 씨에게, 나머지는 내가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 돈을 그대로 껴안고 있는 게 왠지 사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사모님의 이름으로 정혜숙 기념 장학 모임을 만들었다. 형식은 단출했지만 매달 소외계층 학생 2명씩을 선정해 생활비와 도시락을 지원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이었다. 첫 지원 대상은 지수 씨가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동네의 공립학교 2곳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지수 씨 어릴 적처럼 눈에 힘이 없었고 어딘가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는 오래전 어떤 아이를 사랑해봤어요. 그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참 많이 후회도 했고요. 이젠 그때 못한 걸 너희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이금자라는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고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지수 씨는 한 달 후 혼자 찾아왔다. 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단정한 메이크업도 없이 조용히 집마당에 들어서더니 사진이 걸린 거실 앞에 섰다. 엄마가 이 사진 진짜 싫어했어요. 입술이 너무 얇게 나왔다고. 나는 작게 웃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 눈이 좀 따뜻하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편지 다 읽어봤니? 응.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몰라. 화나진 않았니?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화나기엔 너무 그리워졌어. 이제 와서 말해 뭐하지만 엄마가 날 사랑 안 한 건 아니었단 거 느껴져. 그 말에 내 눈이 붉어졌다. 그 아이가 자라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지수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아줌마 몫이에요. 엄마한테서 받은 마지막 것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엔 어린 지수와 내가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마당. 날짜는 1996년 여름.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기억나지 않던 하루, 너무 평범했지만 아주 진심이었던 순간 하나.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더 이상 엄마 그림자 아니고 아줌마 그림자도 아닌. 그래야지.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그 아이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사모님 사진 앞에 앉았다. 사모님 이제 됐죠? 그 아이도 저도 이젠 우리 자리에서 살아갈게요. 30년간 누군가의 뒤를 지켜보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걸음으로 걷게 된 인생. 그걸 남긴 사람은 돈 많은 사모님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이었다. 그 집 가정부였던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가고 있다. 사모님의 전 재산은 결국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속된 것은 재산이 아닌 기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